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이거 풀어보셨나요? 예, 요거 잠깐 확인하고 진도 나가죠. 자, 1번부터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권리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1번은 틀렸죠. 요건 이제 뭐였냐면 작용의 변경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리의 변동에서 나왔던 건데 작용의 변경이라는 건 이제 힘이 강화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든 게 지금 나온 것처럼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그리고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는 것, 이런 것을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했죠. 내용의 변경은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질적 변경하고 양적 변경이 있었어요. 양적 변경은 뭐 제한 물권의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질적 변경은 비금전 채권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전 채권으로 변하는 것.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게 내용의 변경이죠. 뭐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해요. 그냥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1회차 때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보시는 거고요. 2번 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2번은 맞죠. 2번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된다라고 했던 거죠. 3번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로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3번 틀렸죠, 그죠?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죠. 제가 엄청 열광했었는데, 그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고요. 청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합니다. 갑이 내 부동산 1억에 판다, 을이 좋다라고 해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면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럼 계약이 성립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몇 번 봤었는데, 그럼 여기서 법률 행위는 당연히 뭐가 법률 행위냐면 요 계약이죠. 계약이 법률 행위고, 이 청약과 승낙은 물론 의사 표시예요. 의사 표시지만 얘네는 의사 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사실이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사실이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청약만을 하면 법률 효과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청약만 가지고는 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승낙만 했다고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둘이 합쳐져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법률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하려면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4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최고였음에도 본인의 확답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인 거절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4번 틀렸죠. 그러니까 요건 지금 최고 같은 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준법률행위라고 했어요.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 그래서 우리 민법 131조에서 거절의 효과가 생긴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거절이 되는 것이지 당사자 의사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것은 권리가 변동되는 건 결국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건 의사표시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 총칙에서 이제 준법률행위라고 불렀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는 각종 끝에 뭐가 들어가는 거라고 했냐면 최고.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그렇죠? 우선 뭐 의최거, 관통승 이런 거 봤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5번. 교환, 임대차, 주택 분양 계약, 저당권 설정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한다. 5번 뭐가 틀렸어요? 저당권 설정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니라 처분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를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무 부담 행위, 즉 채권 행위와 처분 행위로 구별했는데, 앞에 나오는 교환, 임대차, 주택 분양 계약 이것들은 채권 행위죠. 의무 부담 행위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지만 저당권 설정 행위나 또는 소유권 이전 행위 이런 건 처분 행위라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저당권 설정 행위고요. 얘는 처분 행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처분권 없는 자가 행한 의무부담 행위나 처분 행위는 무효이다. 6번 이것도 어디가 틀렸냐면 의무부담 행위는 유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계약을 할 수는 있다고 했죠. 어차피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근데 무권리자가 처분 행위를 하면 그건 무효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무부담 행위는 유효하다라는 점. 7번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7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불능에 관한 문제였는데 우리가 불능을 구별할 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구별했죠. 그럼 무효가 되는 건 뭐였냐면 원시적 불능이에요. 근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성립 후에 불능이 된 거니까 후발적 불능입니다.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했죠. 틀렸고 8번 중개 보수의 제한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 8번 틀렸죠. 그 약정은 무효. 물론 전부 무효는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초과 부분은 무효다. 그 다음에 9번 법률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단독 행위를 창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불렀냐면 단독행위 법정주의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상대방에게 불리한 단독행위를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둬야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비교되는 건 계약이죠. 계약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럼 계약은 법정주의예요, 자유가 원칙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근데 단독 행위는 법이 정할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얘기고. 그래서 9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10번.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소위 동기의 불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불법이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냐 유효냐라고 부르면 유효해요. 유효한 게 원칙이고, 근데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그 불법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러면 10번 지문은 O의 X예요. 틀렸죠.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고 다만 불법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알려지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10번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조그만 박스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을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 갑이 그 부동산을 적극 가담한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11번부터 13번까지는 이제 뭐에 관한 거냐면 부동산의 이중 매매예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설문에 의한 요 내용은 이중 매매가 무효예요, 유효해요?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적극 가담, 그죠? 적극 가담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중 매매는 반사회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중 매매는 원칙은 유효한데 지금처럼 가담했다, 권유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반사회적 무효가 되죠. 자, 11번.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11번 맞죠. 조심하실 점은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위해야 한다고 했고. 12번. 을은 갑과 병의 매매가 자신의 채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는 뭐라고 꼬드겨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 13번. 병이 적극 가담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였고 정이 그 사실에 대하여 선이라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죠. 반사회적 무효는 상대적 무효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역시 틀렸고. 그래서 부동산 이중 매매는 뭐 사례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자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4번은 맞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그게 일반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적 무효면 바로 뭐가 적용된다고 했냐면 불법 원인 급여.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 차원에서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47쪽의 불공정 행위부터 보실 차례입니다. (47쪽의) 불공정 법률행위. 일단 그 불공정 행위에 별표 2개 해두세요. 별표 2개. 조문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불공정 법률행위하고 괄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폭리행위라고 돼 있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폭리행위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말이고, 자 104조를 보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지금 104조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103조를 공부했는데요. 그러니까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는 엄청 많았어요. 뭐 첩계약부터 해서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요 104조라는 폭리행위, 이 불공정 행위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독립된 규정이 아니고 103조의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놓은 규정이 바로 104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이 104조로서 이걸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놓은 거죠. 그럼 그 얘기는 104조는 결국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3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4조는 당연히 103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랑 법률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같아야겠죠. 그럼 불공정 무효는 상대적 무효라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반사회적이니까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라는 얘기는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그 조문으로 나온 얘기를 풀어서 사례로 보면 이런 거예요. 갑이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시가로 한 5억 원 합니다. 근데 갑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황인데 의뢰하는 사람이 갑의 상태를 안 좋은 걸 알면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폭리를 취하는 거죠. 5억짜리 부동산을 넘겨받으면서 대금으로는 1억 원만 줬다. 이게 불공정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뭐가 된다고 돼 있냐면 무효다라는 거죠. 매매 계약의 효력은 무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로 본 걸 이제 요건을 글로 써서 한번 나타내면 이런 거죠. 객관적인 요건하고 주관적인 요건이 있는데, 자 객관적인 요건은 일단 가격 차가 현저합니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관적인 요건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악의가 있어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제 무효인데, 일단 객관적 요건에서는 중요한 점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인데요. 이때 판단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 게 판례냐면 법률 행위 시예요. 계약 시가 기준이고요. 이행기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격 차가 그렇게 현저하진 않았어요. 근데 계약 체결 이후에 뭐 급격한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해서 나중에 가격 차가 엄청 벌어지게 되었다. 불공정 행위에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격 차가 얼마 안 났는데 경제 사정이 급변되면서 가격 차가 엄청 벌어졌대요. 불공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만 보는 거냐면 행위시, 그 계약을 체결할 때만 보는 거고요. 여기서 현저하다는 것은 몇 배 이상이냐라고 산술적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꼭 몇 배 이상이라는 건 없고 사건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2배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불공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10,000원짜리 20,000원에 파는 거랑 1억짜리 2억에 파는 거랑 똑같은 2배지만 느낌이 같아야 달라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산술적으로 몇 배 이상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고, 두 번째 주관적인 요건인데 궁박, 경솔, 무경험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는데 조문에서요.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에요? 또는 무경험이에요? 또는이에요. 또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그 피해자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춰야 한다는 걸까요?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면 되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이 다 갖추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셋 중에 하나면 돼. 셋 중에 하나.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또는이라고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궁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궁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용어로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이게 이제 민법 개정되면 용어가 바뀔 거예요. 궁박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공궁하여 급박한 상황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궁박이라는 것은 곤궁하다, 경제적으로 매우 급박한 상황이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궁박은 꼭 경제적인 원인에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원인 또는 정신적, 심리적 모든 급박한 상황을 전부 다 궁박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급한 상황이라서 엄청 싸게 판 경우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예를 들자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까 두려워서 엄청 싸게 팔아줬대요. 궁박이 아니에요. 궁박이죠. 명예가 훼손될까 봐 싸게 팔아줬다라고 하면 경제적 원인은 아니지만 어디에 들어가요? 정신적, 심리적 원인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경솔하다는 건 뭐 설명할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경험인데 뭐 경험이 일천하다 이런 얘기죠. 이때 무경험에서는 조심하실 점이 어떤 무경험을 말하느냐, 특정한 거래에서 특정한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말하는지 아니면 일반 생활상의 무경험을 의미하는지, 이게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뭘로 보고 있냐면 일반 생활 체험, 그러니까 일반 거래상의 무경험이지 어떠한 특정한 거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일반 거래상, 일반 생활상의 무경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어저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어저께 처음 해봤어요. 그럼 제가 어저께 계약을 처음 해봤다면 저는 무경험자였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가 특정 거래, 매매 계약이라는 특정 거래는 처음 해봤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의심의 눈빛으로 보세요. 예, 나름 정상인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무경험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부동산을 거래한 건 처음이지만 그림으로는 하루에도 엄청 하잖아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걔는 무경험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거래에서의 무경험이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의 무경험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셋 중에 한 가지의 요건을 피해자가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해자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식을 했다. 요거 가지고는 안 돼요. 요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엄청 싸게 팔아요. 얘가 이제 부도 나가지고 땡 처리한대요. 그러면 제가 그걸 사면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집 앞에 지하철역 보니까 그 폐업 세일 해가지고요, 속옷을 5분의 1 가격으로 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인데 2,000원에 팔아. 그럼 제가 그 10,000원짜리를 2,000원에 사면 저는 당연히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럼 이거 불공정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 사람 지금 궁박한 상황이 아니에요. 엄청 궁박하죠.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박하면 5분의 1 가격으로 팔고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알고 샀어요. 근데 이건 왜 불공정 행위가 아니냐면 저한테는 뭐가 없어요. 이용하려는 의도. 제가 이용해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지라고 단순히 알았다고 해서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이제 무효가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요건들이 추정되느냐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말은 뭐 그냥 용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가격 차가 많이 나네, 뻔하네, 상태 안 좋은 거 이용해 먹었구만, 이렇게 추정해 주느냐. 우리 판례는 이걸 추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럼 추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 주장자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내야 한다라는 거죠. 추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건 뭐 수험상으로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체크하고 확인하고 넘어가지만 실제 소송에 가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소송 가면 제일 중요한 거, 소송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 입증. 제가 그랬잖아요. 재판하면 정의가 승리하나요? 장담 못해요, 그죠? 정의인 게 알게 뭐야? 정의인 걸 뭐 해줘야 돼? 입증해야 돼. 근데 실제로 소송에서 입증을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실이 추정된다라고 하면 자기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등기부를 봤더니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고요. 등기 원인 매매라고 돼 있어요. 그럼 현재 등기부상 누가 소유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을이에요. 그럼 얘가 소유자로서 추정된다. 이게 소위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그러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서 현재 소유자로 기록돼 있다면 100% 을이 소유자일까요?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무효 등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일단 누가 권리자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을이에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한테 야, 그 등기 왜 거기가 있어? 말소해라고 해서 둘이 다툼이 생겼다면 을이 스스로 적법한 권리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갑이 을의 등기의 무효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돼요. 그럼 을은 소송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굉장히 소송상으로 유리한 거죠. 얘가 밝혀내지 못하면 이 등기는 바로 유효가 되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억짜리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둘 다 아무것도 입증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요건들이 추정 안 되기 때문에 무효 주장자가 이런 사실들을 모두 입증해내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자,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게 원칙일까요? 유효한 게 원칙일까요? 유효한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유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 주장자가 이런 사실을 깨뜨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적용 범위 좀 볼 건데요. 적용 범위. 자, 우리가 불공정하다라는 것은 갑이 을에게 A라는 것을 급부하고 B가 을이 갑에게 B라는 걸 줬어요. 그럼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게 가격 차가 현저하면 이게 바로 불공정 행위다라는 말이죠. 근데 법률 행위 중에서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도 있어요. 반대급부 없이 주는 기부행위, 무상행위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해? 증여라고 하죠. 증여. 증여는 일단 계약일까요? 단독행위일까요? 증여는 계약이라 그랬어요. 계약이죠. 받아라 이런다고 해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죠. 받는 사람도 존심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증여를 그냥 거저 주는 거니까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채무 면제 있죠. 채무 면제는 돈 갚지 마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좋죠. 그럼 이 채무 면제라는 것은 계약일까요? 단독행위일까요? 요건 단독행위예요. 근데 증여라는 것은 주는 거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기초과정에서도 증여가 단독행위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냐면 저희 집에 남은 쓰레기를 옆집에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증여 이러면 끝나는 거죠. 단독행위면 제가 증여하면 상대방이 아무 말 안 해도 효과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는 일방적으로요.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 그럼 증여라는 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거니까 불공정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여에는 불공정 행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적용 안 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매예요. 경매라는 건 뭐 법률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경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 좋은 물건인데 경매로 나와서 싸게 살 수 있죠. 그럼 이거 무효예요? 그건 유효한 거예요. 그게 경매잖아요.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 무효라는 말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증여를 받거나 경락을 받은 것은 불공정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건 유효가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단독행위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에 불공정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해요.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사건이냐면 외상채권, 외상대금 채권 포기 사건에서 인정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인데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이 있는데 둘이 부부예요. 갑이 남편인데 이 회사가 남편을 횡령죄로 고소해서 남편이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그 아내가 이제 남편을 교도소에서 빼내려고 이제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회사가 쓱 접근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이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해주면, 다른 말로 하면 채무를 면제해달라는 거죠. 채무를 면제해주면 횡령죄 고소를 취하해주고 남편 빼내는데 적극 협조해준대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바로 갑을 대리해서 외상 채권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이 A가 을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외상대금 상당의 폭리를 취했다고 본 거야. 불공정 행위로 무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된 외상 채권 포기는 계약이에요, 단독 행위예요?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건 단독 행위죠. 그럼 불공정 행위가 단독 행위에는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여기서 이런 분위기가 나올 분위기가 아닌데.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원래 지금 불공정하다는 건 지금 보는 것처럼 갑과 을이 보통 이런 매매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에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돈 갚지 마라고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는 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단독행위잖아요. 그럼 이 단독행위가 이 을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루어졌다면 이 단독행위도 불공정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불공정 무효는 계약에 적용된 거예요? 단독행위에 적용되는 거예요? 단독행위에도, 계약뿐 아니라 단독행위도 불공정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요건들 쭉 봤는데, 자, 그래서 불공정 행위로 이제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되면 이 갑이 을한테 야, 그거 무효니까 내 부동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알았어, 그럼 부동산 돌려줄 테니까 내가 준 1억 원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법률행위가 무효면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야. 근데 만약에 반사회적이면 돌려받을 수 없다. 뭐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 746조죠. 그러면 104조도 결국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103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국 104조 무효의 경우에도 뭐가 적용될 수밖에 없냐면 746조. 그럼 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단서 조항에서는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갑과 을 중에 누가 피해자예요? 얘가 이용해 먹었으니까 갑이 피해자죠. 그럼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불법성이 있는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동산은 돌려받고요. 받은 돈은 줘야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그렇죠? 예.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제 어리버리 한번 당해주면 오히려 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실제로 해서 이게 성공되려면 이 모든 사실을 누가 다 입증해야 돼요? 갑이. 그렇죠? 삐끗 입증 못하면 결국 5억짜리 1억에 팔고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요건이 갖춰지면 오히려 갑이 반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를 응징하는 거예요? 얘를 응징. 우리 지난주에 첩계약을 할 때 그 첩도 잘한 건 아니지만 불법 원인급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반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자,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미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됐어요. OX. 틀려요. 뭐가 틀린 거예요? 양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만 청구할 수 있냐면 피해자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을이 불공정 행위로 취득한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이게 불공정 행위라는 걸 전혀 몰랐대요. 선이었다. 그러면 이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공정 행위는 상대적 무효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면 갑은 불공정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항이라는 말이 좀 낯설면 뭐라고 생각하시라고 했냐면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럼 불공정 무효는 상대방에게만 주장해요?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이니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이든 뭐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은 대항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니까 같은 말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이게 불공정 무효예요. 불공정 무효. 자, 교재 계속 봅니다. 47쪽 보죠. 47쪽에 괄호 2번에 성립 요건인데 1번 객관적 요건의 판례 있죠.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언제라고 되냐면 법률 행위시. 별표 2개 두세요. 법률 행위시가 기준입니다. 이 판례가 판시되고 아직 우리 시험엔 나오지 않았어요. 중요합니다. 법률 행위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주관적 요건의 별표 2개 해두세요. 지금 다 설명드린 거예요. 뭐 A번의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다 포함한다고 했고 니은의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 생활상의 무경험이다. 다음 페이지에 니은은 뭐 같이 중요한 건데 요건 대리 파트 가서 공부할 거야.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3번의 입증 책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첫째 줄 마지막에 추정하거나 궁박한 상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누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어요? 무효주장자. 따라서 불공정 행위를 주장하는 자, 무효주장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거기 줄 그어두세요.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4번의 적용범위죠. 적용범위 별표 3개 해두세요.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가 나오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적용범위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불공정 행위는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한 궁박한 상태에서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와 같은 자 외상 채권 포기를 뭐라고 했어요? 단독행위. 단독행위에도 적용되지만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효과가 있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냐면 폭리행위의 상대방은 불법 원인이 없으므로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폭리행위자는 불법 원인에 의해 급부한 것이므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자만 청구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3번 둘째 줄 가운데 줄 그어두세요. 뭐라고 되냐면 절대적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점 중요합니다. 절대적 무효. 자 오른쪽에 판례 박스가 있는데 판례 1번과 2번 있는데 판례 2번에 별표 3개 두세요. 판례 2번. 요건 우리가 이제 무효편을 좀 공부한 다음에 볼 거예요. 뭐라고 제목만 한번 볼게요.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괄호에 적극. 적극이라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소극 이렇게 되면 부정하는 거고 적극이라고 돼 있으니까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셔도 돼요. 뒤에 가서 공부할 거니까 일단 별표 3개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문제 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틀린 것인데 1번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맞죠? 2번 불공정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틀렸죠.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다 풀 수 있겠죠. 예. 3번 불공정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좀 전에 별표 3개 하라고 했던 거야. 맞는 지문이고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직 공부 안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대리 파트에서 볼 거고 5번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5번은 경매예요. 경매니까 불공정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증여와 경매에는 불공정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매 동그라미 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보면 법률행위 해석인데요. 별표 하나 해두세요. 별표 하나. 법률행위 해석에 별표 하나. 요번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요번 시험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건 이제 왜 공부를 하게 되냐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무슨 계약을 했는데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해서 명확하게 계약서를 쓰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약을 했는데 계약 내용이 매우 애매해요. 두리뭉술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당사자가 확정지어야 합니다. 그걸 확정짓는 작업을 바로 법률행위의 해석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판례,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줘요. 상가 건물을. 근데 임대차를 해주면서 특약사항을 달았는데 뭐라고 특약을 했냐면 임대인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 달았어요. 자, 이제 임대차가 끝나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대인 아저씨 저 권리금 주세요 이럽니다. 갑이 아니 권리금을 왜 나한테 달래?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요? 아저씨가 인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주셔야죠 이러는 거죠. 그럼 임대인은 뭐라 그랬어요? 아, 이 양반아 내가 인정한댔지 준댔나 이럴 거 아니야. 만약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썼다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그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해석해내야 돼요. 그럼 해석은 결국 누가 할까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 자, 판례 보세요. 50쪽에 가운데 판례 2번이에요. 2번.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는 법원이다. 법원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누가 해석하는 거냐면 법원이 해석을 하는 거고요. 판례 보세요. 판례 내용.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다툼이 생기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라고 특약을 했어요. 그럼 매도인이 해석해요? 그래도 법원이 해석해야 돼요. 그래도 법원. 해석의 주체는 바로 법원이에요. 그럼 우리 법원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것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줘야 한다고 했을까요? 안 줘도 된다고 했을까요? 보통 권리금은 임대인이 줘요?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줘요?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것은 을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 용인해 주겠다는 것이지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내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였죠. 그럼 결국 줘야 돼요?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줄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을한테 채무를 이행해야 돼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각서를 한 장 써줬는데 뭐라고 써줬냐면 A가 을에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자신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써였어요. 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판례인데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자 을이 갑을 상대로 당신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행이 안 됐으니 법적 책임을 지시오라고 해요. 그러면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냐?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구 그대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 어떤 사람이 각서를 써줬는데 각서에 뭐라고 써줬냐면 걱정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걱정 말고 기다려라 사건, 이 사건에서는 법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누가 해석을 한다고요? 법원이. 그러면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건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였어요? 법률행위는 뭐가 꼭 들어가요? 의사표시. 그럼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건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문제로 귀결이 돼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자, 의사표시는 우리 통설에 의한 구별은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의사표시는 효과의사, 효과를 발생시킬 의사와 그리고 외부로 표시하는 표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구성 요소예요. 결국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는요,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뭐가 있는 거냐면 동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하나 삽니다. 집을 하나 살 때 집을 사는 동기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주거용으로 살 생각일 수도 있고 투자용으로 살 수도 있고 법률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동기를 가지고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통설에 의하면 동기는 의사 표시의 구성 요소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만 구성 요소예요. 그럼 만약에 법률행위를 했는데 동기에 하자가 있어요. 동기가 잘못됐다.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치는 거예요? 안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성 요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법률행위를 했는데 동기가 불법이었어요.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해요. 구성 요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원칙은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봐요. 그럼 결론은 의사와 표시인데 학설상으로는 계속 대립이 되어 왔던 게 어느 게 중요하냐? 의사를 강조하는 입장을 의사주의라고 불렀고요. 표시를 강조하는 입장을 표시주의라고 불렀어요. 물론 학설상으로는 뭐 절충주의, 효력주의, 신의사주의 등등이 있는데 두 가지가 제일 양대 산맥으로 계속 대립하면서 나왔는데 이런 거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의사를 표시하는데 갑의 의사는 뭐였냐면 예를 들어 A예요. A. 근데 얘한테 표시할 때는 A라고 표시하지 않고 B라고 표시를 다르게 한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다르죠. 그러면 이 표시된 B의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문제인데 의사주의에 따를 때와 표시주의에 따를 때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의사주의에 따르면 A라는 마음을 가지고 표시를 B라고 했대요. 이 표시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의사주의는 뭐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하니까 잘못된 표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근데 표시주의는 뭐냐면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표시된 대로 책임을 져야지. 그럼 표시주의에 따르면 B라고 표시된 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유효.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 민법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느냐? 우리 민법은 소위 절충주의예요. 둘을 좀 섞었다는 거죠. 섞었는데 표시주의로 강력하게 기울어진 절충주의를 취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운 거예요? 표시주의. 그럼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 갑이 을에게 표시한 건 진의가 아닌 걸 표시했죠.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비진의 표시라고 부를 거예요. 진의와 다른 표시를 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진의와 다른 표시라면 원칙은 유효라고 규정할까요? 무효라고 규정할까요? 우리는 표시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원칙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어떤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로 기울어진 절충주의를 취한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판례 입장은 효과의사의 본체, 효과의사의 본체라는 건 내심상의 효과의사가 본체라는 거예요? 표시상의 의사라는 거예요? 표시상의 의사예요. 자, 판례 볼게요. 자, 50쪽에 첫 번째 판례예요. 첫 번째 판례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본체는 내심상의 의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표시상의 의사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이에요. 그럼 의사를 알 수 없으면 당연히 뭐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시예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 있다면 표시상의 의사가 중요해요? 내심상의 의사예요? 그때는 내심상의 의사예요. 근데 알지 못하면 표시대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실 점은 의사를 알 수 없다면 표시상의 의사인 거고 반대로 의사를 알 수 있다면 내심상의 의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도 의사주의로 강력하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분행위예요. 가족법상의 행위. 그러니까 가족법상의 행위, 뭐 혼인이라든지 뭐 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시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당사자의 의사. 신분 관계를 창설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신분행위를 했는데 의사와 표시가 달라요. 그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의사주의에 따른다고 했어요?
혼인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혼인하겠다고 표시했어요. 의사와 다른 표시죠.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 표시는 무효예요. 그래서 신분행위는 의사주의로 강력하게 기울어지고요.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거래의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표시주의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일단 뭐 법률행위 해석에 대한 개념을 뭐 간략하게 봤고, 그러면 이제 해석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해석의 방법인데 50쪽에 해석의 방법 괄호 1번 자연적 해석이 있고요. 오른쪽 2번에 규범적 해석이 있는데 1번하고 2번에 별표 2개씩 해두세요. 해석이 나오면 해석의 방법을 잘 물어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고, 보충적 해석은 뭐 출제가 잘 안 되는 편이고, 해석의 방법은 크게 자연적 해석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규범적 해석이 있고요. 세 번째로 보충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럼 자연적 해석이라는 건 누구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냐면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표시했다. 얘가 이제 표의자고 얘가 상대방이죠.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의사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표시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의사주의죠. 이제 표의자니까 얘 의사를 보겠는 거지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주의라는 것은, 표의자라는 것은 의사주의에 가까운 내용이고,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의사주의에 가까워요, 표시주의?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죠.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이에요. 그럼 자연적 해석에서 수험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에요. 오표시 무해 또는 오표시 무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표시를 잘못하면 해가 없다. 오표시 무해, 오표시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중요한 것이지 표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독일 학자들이 들은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기관총 매매 계약을 합니다. 적법하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기관총 매매 계약을 하는데 기관총이라고 계약서에 쓰기는 좀 그래서 계약서에는 피아노 10대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행기가 되면 B는 A에게 계약서에 써있는 피아노 10대를 줘야 될까요? 합의한 기관총을 줘야 될까요? 기관총을 줘야 돼요. 합의가 있었으면 이 표시는 제대로 된 표시가 아니잖아요. 이 오표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오표시 무의 원칙이에요. 어떤 건지 감이 좀 오죠? 하나 또 볼게요. A라는 독일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유증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으면 도서관을 B에게 주겠다. 죽으면 주겠다. 이게 뭐예요? 유증이에요. 그죠? 유증. 그래서 A가 사망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얘들이 도서관이라 칭해왔던 건 진짜 도서관이 아니었고요. 포도주 창고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수업 끝나고 우리 도서관 갈까 이러면 어떤 의미였다는 거예요? 술 퍼먹으러 가자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이 사실이 밝혀지면 A의 유언 집행자는 진짜 도서관을 줘야 돼요? 포도주 창고를 줘야 돼요? 이거를 줘야 돼요. 이건 진정한 의미는 도서관이 아니라 포도주 창고니까 잘못 표시된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표시 무의 원칙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학자들의 사례를 설명한 거고, 이제 판례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판례가 있어요. 갑이 있는데 을하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 A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A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를 쓸 때는 실수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인접한 B 토지 계약서가 작성이 됐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B 토지. 그러니까 이게 100번지고 이게 101번지인데 갑과 을은 100번지를 둘러보고 이 땅을 사고 팔겠다고 합의한 거야. 근데 계약서를 쓸 때는 100번지라고 안 쓰고 실수로 뭐라고 썼다고요? 101번지라고 쓴 거야.
그럼 계약이 성립된 건 A 토지일까요? B 토지일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갑과 을이 100번지를 둘러보고 이 땅을 사고 팔겠다고 합의했어요. 근데 계약서를 쓸 때는 실수로 펜이 익히해서 101번지라고 잘못 썼어요. 계약은 100번지에 성립됐어요? 101번지에 성립됐어요? 100번지죠. A, B 할 때는 틀리더니 100이라니까 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례에서 보면 계약이 성립된 토지는 A 토지라는 거예요? B 토지? A 토지. 이건 표시가 잘못된 거고요.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 B 토지라고 잘못 써지는 바람에 등기도 B 토지의 등기가 을에게 이전이 된 거야. 그럼 이 B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우리가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물어보면 꼭 확인하실 점이 등기가 유효하려면 등기랑 뭐가 일치가 돼야 돼? 실체관계. 그러면 얘한테 B 토지가 넘어올 실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A 토지 계약했지 B 토지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실체관계가 없는 원인 무효의 등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효 등기인데 등기부상으로는 B 토지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병이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B 토지를 얘한테 이전받았다. 자, 선의의 병이 권리 취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난 지난주에 안 왔는데 계속 지난주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에 중요한 내용으로 뭐 봤냐면 부동산을 샀는데 만약에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어요. 얘는 권리 어떻게 돼요? 무조건 취득이에요. 권리자에게 사면 무조건 취득. 근데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넌 봐줄게라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보호돼요. 얘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 샀어요? 비등기 무효니까 얘 소유자 아니잖아요. 그럼 무권리자에 샀다면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을과 병을 상대로 각각 비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거 무효등기니까. 근데 갑은 을에게 여전히 A 토지는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졌어요? A 토지는 완전하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A 토지의 이전 의무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A 토지는 넘겨주고 B 토지는 전부 다 말소시켜서 되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례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표시 부위에서 가끔 뭐 물어보냐면 차고 취소가 되느냐 이런 거 물어봐요. 이건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어요. 왜 발생할 수 없냐면 A 토지는 완전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라고 이미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착오의 문제는 없는 거고 B 토지는 말할 것도 없죠. 자, B 토지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무효이다, 취소이다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계약이 성립돼야 되는데 B 토지 매매 계약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를 한다는 건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다. 정리되셨나요? 예. 처음 볼 때는 뭐 어려워 보이는데 좀 더 어려운 거 한번 볼까요? 그렇죠. 예. 이 사례에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A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OX 이 사례에서 A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맞죠? 예. 지금 등기가 A 토지 등기가 누구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려면 계약만 하면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해야죠. 등기 안 넘어갔으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있어요. 그럼 다시 B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맞죠? 그죠? B 토지는 이거 다 무효라 그랬잖아요. 등기가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그죠? 네. 뭐 이 정도로 좌절하고 그러세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 예, 예. 그냥 편안하게 보세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 다음 기회에 또 볼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한 거. 합의가 중요한 거지 표시를 잘못한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에요. 자, 규범적 해석은 어떤 거냐면 표시에 따라서 보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 총완결 사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데
예를 들어 100만 원 빌려줬다. 근데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갚았는데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예를 들어 50만 원만 변제를 했다. 그럼 아직 얘가 돈을 다 못 받았는데 갑이을에게 영수증을 써줄 때 영수증에 뭐라고 적어주었냐면 총완결이라고 적어준 사건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분쟁이 생긴 건 뭐냐면 이 을은 당신이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적어줬으니까 나머지 50만 원은 탕감, 면제해 준 거다라고 주장하고요. 갑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요거라도 빨리 받으려고 이렇게 써준 거지 실제로 면제해 줄 생각은 아니었어라고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그럼 영수증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냐면 얘가 표의자잖아요. 그러면 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게 바로 규범적 해석이고요. 그럼 이때 나머지 50만 원을 변제해야 돼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 없다. 탕감한 것으로 해석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야. 이게 규범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해석에서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고 언제 규범적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하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이건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없으면, 상대방 없는 법률 행위는 누구만 고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표의자. 그럼 상대방 없는 행위 지난주에 우리 뭐 봤어요? 유죄포,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폭이 있었죠. 이건 상대방이 없으니까 누구 입장만 해석하는 거냐면 표의자. 예를 들어서 소유권 포기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된다. OX.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럼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그럼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 그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당사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저기서. 무슨 행위? 신분행위. 즉 가족법상 행위는 의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신분행위를 해석할 때는 당연히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조심하실 점은 세 번째인데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앞에 두 개는 당연한 거고 당사자의 진위를 안 경우예요. 자, 당사자의 의사를 진위를 알게 되었다면 표시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중요하다. 그때 자연적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예를 들자면 은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은어를 씁니다. 그럼 은어를 쓸 때 자기들끼리 알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어를 쓸 때 중요한 건 그 문구 표현 자체가 중요할까요? 속뜻이 중요할까요? 속뜻이 중요해요. 그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근데 그 은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썼어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속뜻을 생각해요? 문구 자체를 생각해요? 문구 자체. 그러면 문구대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무슨 해석이냐면 규범적 해석이에요. 어떤 음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뭐 예를 들면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과 을이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에요. 교도소에서는 은어를 많이 쓰는데 그 은어 중에 뭐가 있냐면 담배를 교도소에서는 강아지라고 불러요. 실제로. 예. 예. 갔다 왔냐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게 은어예요, 은어죠. 그러면 이 둘이 지금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뭐 적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강아지 매매 계약을 둘이 체결했대요. 강아지 계약을. 그러면 이행기가 되면 을은 갑에게 진짜 개를 데려다 줘야 돼요. 담배 주면 돼요. 담배.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표시는 의미 없는 거예요. 표시는 의미 없고 중요한 건 당사자의 합의예요. 100번지 계약을 하고 101번지라고 썼다. 101번지 쓴 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갑이 교도소에서 만기 복역하고 드디어 출소를 했는데 하도 오래 있다 나와서 사회 적응이 안 돼. 요 일반 민간인인데요. 일반 민간인하고 계약하면서 강아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 민간인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개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을은 갑에게 담배 줘야 돼요? 개 줘요? 개 줘요.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근데 얘가 민간인이긴 한데 얘도 이쪽 생활에 매우 밝아요. 그래서 얘가 강아지 하는 순간 담배인 걸 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을은 강아지 줘야 돼요? 담배 줘야 돼요? 담배 줘야 돼요.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의사를 알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표시된 대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사례에서도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받았는데 을이 표의자가 실제로 면제해 줄 생각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해석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셨어요? 예. 54쪽 한번 보세요. 54쪽. 54쪽에 기출문제가 있는데 갑이 자기 소유의 고화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 원으로 기재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의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뭐겠어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 그럼 만약에 얘가 960으로 쓰려다가 690으로 썼는데 상대방이 얘가 실제로는 960에 팔 의사라는 걸 알아서 960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겠죠. 어떤 개념인지 구별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보충적 해석은요. 세 번째로 보충적 해석은 언제 하는 거냐면 법률행위 내용에 간극이 있을 때. 요 간극이라는 건 이제 공백이에요. 공백.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해석을 바로 보충적 해석이다라고 불러요. 뭐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증 사건이 있는데 교통사고 후유증 사건.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교통사고를 내서 을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배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이 뭐라고 했냐면 난 이제 받을 만큼 받았으니 더 달라고는 안 할게 라고 을이 갑에게 청구 포기각서를 제출해줘요. 더 이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합의가 다 끝났는데 몇 년 있다가 을에게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해서 을에게 영구 장애 상태가 옵니다. 그러자 을이 갑에게 추가 배상을 요구했고 갑은 너 다 받았다며 더 못 줘라고 다툼이 생긴 거야. 근데 이게 손해배상의 합의인데 이 합의 내용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간극. 후유증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거야. 구멍이 생긴 거죠. 그럼 요 간극을 메워내는 해석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보충적 해석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는 일반인들 입장으로 볼 때 그러면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영구장애 상태가 왔다면 추가 배상을 해주라고 할까요? 해주지 말라고 할까요? 해줘라.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 판례는 판례의 결론보다 의미가 중요한 게 언제 하는 거라고요? 내용에 간극이 있을 때. 그러면 이 보충적 해석은 주로 단독 행위에서 작용할까요? 계약에서 작용할까요? 계약. 그렇죠? 합의 내용에 간극이 있을 때 주로 계약에 적용이 된다. 자, 그 얘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해석의 기준은 가볍게 제목만 보면 돼요. 52쪽에 4번 해석의 기준. 1번에 보면 목적, 괄호 1번에 목적, 오른쪽에 괄호 2번에 뭐예요? 사실인 관습. 밑에 3번에는 임의 규정, 그 다음에는 4번에 신의칙.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거냐? 순서가 지금 뭐라고 되냐면 목사, 임신 이렇게 돼요. 목사, 임신. 이게 해석 기준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다름 아닌 당사자의 의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돼요? 당사자의 의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사실인 관습. 그 다음 임은 뭐냐면 임의 규정. 신은 신의칙. 이런 순서에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해석하게 돼요. 왜 이런 순서가 나오냐면 조문을 한번 볼게요. 자, 53쪽에 맨 밑에 105조부터 보세요. 105조. 105조에 뭐라고 되냐면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자, 사회 질서랑 관계 없는 규정이면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었죠. 사회 질서랑 상관없으니까. 그럼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럼 임의 규정과 의사 중에 누가 우선해요? 의사가. 그러면 위에 106조 보세요. 106조.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역시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뭐가 우선해? 관습.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되냐면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때는 자,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관습에 의한대요. 그럼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면 무엇에 따라요? 의사에 따라죠. 그래서 순서가 의사가 제일 우선, 그다음에 관습, 임의 규정. 이런 순서로 해석을 한다. 이것만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법률 행위고 55쪽은 지금 볼 필요 없고 심화 과정 가서 볼 거고요. 좀 쉬었다가 의사 표시 들어가도록 하죠.